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의 근대사 삼국지 제59부 일본의 공가, 무가, 너희 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57년 10월 미국과 통상수교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에도 막부의 수성 로주 호타 마사요시는 각 번주들을 소집해서 그 의향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일단 에도 막부 내에서는 그렇게 의견이 잡히긴 했지만 각 지방의 번주들이 또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호타 마사요시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노선을 지향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지금 이런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에도 막부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결국 지방에 있는 각 번들과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즉 전임 수성 로주였던 아베의 그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물론 당시 일본의 번주들은 개국파와 양이파로 갈라져서 서로 이제 대립관계에 있었어요.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원래는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쩐 일인지 일단은 에도 막부의 방침에 따르기로 다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순탄하게 결정이 일어나게 되었냐? 자, 그래서 이제 애초부터 개항에 찬성했던 사스마 번주 같은 경우는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토번주의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개국 문제는 양보를 하고 대신에 쇼군 후계 구도를 노리는 것이 이득이다. 그 딜을 갖다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호타 마사요시도 이 미토번주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로 쇼군 계승권 문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서로 딜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통했던 모양이에요. 물론 막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한 번주들의 속내는 다 제각각일 겁니다. 개중에는 진정으로 이제 막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번주들도 있었겠지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지금은 한번 어떻게 하는지 그 꼬락선이나 보자. 하다가 한번 실수나 망창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무튼 다들 속이 시커멓고 정말 꿍꿍이도 제각각이었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렇게 전 일본의 뜻을 하나로 모은 호타 마사요시,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한시름 덜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남은 것은 뭐밖에 없었냐? 바로 고메이 천황의 형식적인 승인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형식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천황의 승인은 상당히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에도 막부의 정치 구도가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처럼 쇼군이 딱 결정하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하고 다르게 구도가 많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 시기 일본의 정치 지형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 미토학을 정말 원리주의적으로 강력하게 신봉하는 세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미토학의 본고장인 미토 번주보다도 더 원리적으로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은 존왕 양이 지사라고 불렀습니다. 즉 존왕, 천황을 받들어 모시고 양이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 라는 이제 미토학의 핵심 사상을 아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그런 원리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미토학의 이념은 일생을 건 신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타협도 양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차라리 미토번주 같은 경우는 쇼군 계승권 문제를 가지고서 나름의 딜이 가능했지만 얘들은 그 어떠한 딜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운동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존왕 양이 지사들은 당장의 안위를 위해서 서양 오랑캐들한테 나라의 문을 열었다. 이거 에도 막부 난신적자 아니냐, 저거 역적 아니냐 이거예요. 이름부터가 정의 대장군, 오랑캐를 토벌하는 대장군인 쇼군이 하는 짓거리가 나라 문을 열어가지고 나라를 들여다 바치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존왕 양이 지사들은 계속 에도 막부를 극딜을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이들은 훗날에 도막파, 무슨 말이냐면은 막부를 쓰러뜨리자 라는 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감 잡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메이지 위신의 핵심 세력이 돼요. 여기서 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메이지 위신은 나라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었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뿌리가 왜 존왕 양이지? 그 이야기는 차차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자, 막부 내에서도 정치 노선은 크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미토번주와 사스마 번주가 연합해가지고 막부 정치를
지방 번들과 협력하는 형태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열이 있었죠. 근데 이 내에서도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게 일단 미토 번주 같은 경우는 양의를 주장하고 있었고 사스마 번주는 개항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센터로 먹어보자 해가지고 둘이 연합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을 갖다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좌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좌막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도울 저자를 써요. 말 그대로 이제 막부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막부를 도와서 이 혼란스러운 일본 전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인물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막부를 돕는다는 게 중요한데 그 돕는다는 주체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이 아니라 우리 새로 떠오르는 아싸들 중에서도 이제 인싸로 이제 막 입성한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집단들이 이제 리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좌막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싸가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센터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밀고 있었냐면은 좌막파들은 차기 쇼군을 미토학의 본고장 출신인 도쿠가와 요시노부로 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막부의 중심들이 모두 좌막파를 지지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다음번 쇼군이 되면은 그 아버지인 미토 번주가 대원군이 돼가지고 전횡을 일삼을 것이다. 이거를 우려했던 중심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일단 이제 수성 로조였던 호타 마사요시는 거시적인 개념을 봤을 때 좌막파에 속했어요. 분명 이제 거기에 속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토 번주처럼 노골적으로 막부의 권력을 노리거나 그런 행동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대표적으로 중심이었던 이나우스케를 위시로 한 강경 수권파들은 이런 좌막파의 행태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특히 미토 번주 같은 그런 인물들은 저거 말이 좋아서 지금 막부를 돕겠다는 거지 알고 보면 막부의 권력을 뺏어가지고 근본 없는 지방의 번들하고 나눠 갖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변절자로 여겼다라는 거죠. 수권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뭐 당연하죠. 그죠? 지난 200년간 이어져 왔던 에도 막부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상 최대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에도 막부가 서양과의 수교를 추진했던 것도 뭔가 이제 빅피처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일본도 이 개항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나라의 문을 열어서 변혁을 한번 추구해보자. 그랬다라기보다는 일단 서양과 수교를 하는 것이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이라고 본 거예요. 괜히 이거 저항했다가 에도가 미국 군함으로부터 포격이라도 당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권파는 좌막파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슈 가문의 도쿠가와 이에모치를 차기 쇼군으로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좌막파를 지지하고 있었던 수성 로조 호타 마사요시 입장에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천황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낭양이 지사들은 오랑캐에 굴복한 막부를 맹 비난하고 있었고 수권파들은 무슨 나란이라는데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저런 거 이런 거 다 눈치 보면서 살았냐 이거죠. 그냥 도장 찍고 밀어붙이면 된다 이거예요. 왜 5만 대 다 눈치를 보냐 하면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 존엄인 천황의 승인이 내려지기만 한다면은 조낭양이 지사들과 수권파 모두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성 로조 호타 마사요시는 자기가 좌막이냐 뭐 수권파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사실상 막부의 실질적인 총리로서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천황의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도의 정치 상황이 복잡하듯이 교토의 정치 상황도 정말 복잡했어요. 이때 당시에. 당시 교토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귀족들을 공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공가들은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도막부 시기까지 계속 존귀한 혈통을 유지해오던 가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 역사로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신라의 성골, 진골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조선시대까지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공가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당연하게도 고대 일본도 여느 나라처럼 귀족들인 공가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 무렵쯤 가게 되면은 이제 사무라이 집단이 대두되게 되고 결국 사무라이 집단에게 권력을 빼앗기게 되죠. 특히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된 이후부터는 일본의 권력은 오롯이 사무라이 집단의 것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사무라이 집단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무인 가문이다 해가지고
무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무가들의 시대가 도래한 이후 교토의 천황과 공가 귀족들은 무가들한테 정말 모진승으로 당하기도 하고 패싱 당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설에 의하면은 교토에 있던 천황이 옷이 다 떨어졌는데 새 옷을 사지 못해가지고 막 진짜 헝겊뜨기 붙여가지고 기어 입지를 않나, 좁쌀밥을 갖다 구걸을 해서 먹지를 않나, 뭐 그랬다더라. 그런 이제 도시 전설 같은 소문들도 꽤 많이 돌았다라는 거죠. 뭐 한쪽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가난했다고는 해도 일반 평민보다는 잘 살았다. 어디까지나 생활고라는 것은 옛날에 비해서 그랬다는 뜻이다. 뭐 그런 설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공가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던 천황 주변을 지키면서 정말 끈질기게 소꿉놀이 같았던 이 조정을 유지를 해왔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따라서 공가들은 제 아무리 귀족의 권위가 실추되었고 지금 완전 이렇게 개차반으로 취급받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정말 고고하게 내일 당장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뭘 하겠다. 시를 한 수 읽겠다 하면서 자신들만의 특유의 귀족 문화를 이어가는 것을 정말 자랑스러운 긍지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시 귀족은 폼생폼사죠. 하지만 도쿠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성립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에도막부 자체가 성리학적인 이념을 추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학적 이념에서 중요한 게 충인데 사실 천황이라는 존재가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도막부는 어떤 식으로 천황을 대하게 되냐면은 천황과 조정을 일단 국가의 근본으로 대우를 해줘요. 실권은 막부가 갖고 있더라도 어쨌든 가장 존엄한 곳은 저쪽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교토의 천황과 조정은 헐벗고 굶주린 삶에서 벗어나서 나름의 예우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천황과 조정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정말 허울 뿐이긴 했지만 그럴싸한 감투를 내려줘요. 에도막부 쇼군한테. 뭐 무슨 장관 해라, 무슨 대신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직위를 갖다 하사해줌으로써 막부의 권위를 높여주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서로 이제 윈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 뿐이긴 하지만 나름 의미가 또 없는 게 아닌 게 삼국지를 보면은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조조가 헌제를 옹립한 다음에 원서하고 막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뭐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냐면은 관직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요. 대장군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조조가 자기가 대장군 하려고 그랬었는데 원소가 그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이 그래도 4세 상공 집안이고 알고 보면 너 원래 내 밑에 있었잖아. 네가 감히 내 위로 올라오려고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조가 원서한테 대장군 자리를 양보를 하고 자기는 이제 표기장군, 거기장군 두 개를 가져가는 그런 촌극을 벌이게 되는데 하여튼 껍데기 뿐이긴 하더라도 이게 나름 의미는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과거보다 형편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천황과 조정은 여전히 막부의 장하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렇다는 거죠. 일단 교토는 막부의 직할령으로 교토 마치 부교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교토뿐만 아니라 주요 대도시들은 다 막부 직할령이에요. 따라서 교토의 조정에도 당연히 막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나쁘게 말하면 하수인이고 뭐 좀 좋게 표현해주면은 막부 쪽 라인에 잡고 있는 공가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거죠. 특히 조정의 수장 역할을 하는 관백의 경우에는 무조건 막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공가의 귀족이 맡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관백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뽑아냈던 그 관백이 맞아요. 이러한 분위기는 지방 번주들과의 관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처음에는 이 무가 집단이 공가 집단을 찍어 누르고 천하의 주인이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되게 그런 패턴으로 가나 봐요. 중국도 보면은 5, 16국 시대가 좀 이런 패턴으로 가긴 했는데 이 무식한 사무라이 집단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저 공가 집단의 교양 있고 세련미 넘치는 문화들을 흠모하게 됩니다. 아, 나도 저렇게 시 한번 잘 쓰고 싶다. 아, 나도 저렇게 글 한번 멋지게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제 점점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칼질보다도 이제 펜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무가 집단들은 공가 귀족들과 인연을 맺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가 집단 특유의 투박함과 무식함을 벗어 던지고 이제 공가 귀족들 특유의 세련된 위강을 한번 등에 업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가문의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무라이가 칼만 잘 쓰는 게 아니라 글빨도 좋다, 시도 잘 쓴다.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멋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가 집단들이 공가 집단에 접근을 해가지고 계속 침묵지를 시도를 하게 되죠. 이러한 분위기는 공가 집단들한테도 나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가 귀족들은 강력한 무가 집단들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역시 또 그 힘을 빌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뜻이 맞는 공가와 무가 집단들은 종종 사돈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혈연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연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교토 조정 역시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좌막파를 지지하는 공가 귀족들, 수권파를 지지하는 공가 귀족들, 나중에 가면은 동학파를 지지하는 귀족들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들 사이에 첨예한 권력 대립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도 막부뿐만 아니라 교토 조정 또한 굉장히 첨예한 권력 암투가 일어나고 있었고 상당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천황의 말 한마디가 천하의 대세를 좌우하는 것이 되었으니 과연 고메이 천황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옛날에 제가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고메이 천황이 아주 강력한 미토학 신봉자가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미토학의 핵심은 뭐다? 조낭 양이다. 양입니다. 양이. 자, 참 세상 만사 쉽게 안 가요. 과연 고메이 천황의 선택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